네, 미스테리.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빨리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언을 했던 비상계엄 선포 있잖아요. 그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이곳 미국 그리고 영국 등이 자국민 보호에 발빠르게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에 대해서 여행주의보까지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주한 미국 대사관은 긴급 지침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또는 한국에 관광차 머무르고 있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해제를 발표했지만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유동적이다. 그러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상황이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한 미 대사관은 상황은 여전히 아직도 유동적이다.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아직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 비자 인터뷰 또 여권 발급 관련 인터뷰 등등을 지금 일시적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 모두 집에서 근무하라고 재택근무 지시를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영국은 그 외무부가 역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의 상황을 우리 영국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시위를 피해서 다니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 탄핵하라, 아니면 뭐 관련자들을 수사하라 등등등, 또는 뭐 반대 시위도 있죠. 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등등 시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원래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계엄령 선포 후 해제 이 사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는 그런 들불 시위가 그 전보다, before and after죠.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영국인들은 한국에서 다닐 때 시위가 있으면 피해 다녀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를 놓고 적지 않은 나라들의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여행주의보까지도 내렸습니다. 뭐 조만간 해제되고 이제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그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참 마음 아픈 어찌 보면 좀 창피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미스테리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사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딱 한 단어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도 채 안 돼서 해제합니다라고 발표하는 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미스테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상태로 이번에 계엄을 추진했다라는 그런 의견에서부터 아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견, 또는 추후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지금 갖가지 의견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충수를 두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만은 일단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면서 이 계엄 선포의 목소리를 높여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6시간도 채 못 돼서 해제합니다라면서 이 본인이 목소리를 높였던 그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지금은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 그 강조했던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좀 오버하면서 과잉되면서 좀 판단 미스, 오판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분석만 해도 사실은 참 잘 해준, 좋은 점수 준 분석이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야당의 그 잇따른 탄핵 관련된 누구 탄핵, 검사 탄핵, 또 감사원장 탄핵, 이런 탄핵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무슨 특검법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라든지
뭐 국정원의 특활비라든지 특활비라는 것은 특수활동비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보고도 잘 안 하고 영수증 증빙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영수증 증빙 안 하고 제대로 결산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특활비는 지금 야당에서 다 잘라버렸거든. 삭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 특검법, 예산 그 삭감, 일방적인 삭감이죠.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등등등 그 침해로 인해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도 국정 과제가 그 제자리를 맴돌고 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은 뭐 20%가 되니 안 되니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지율은 임기 한 6개월쯤 남겨놓으면 대부분 뭐 한 20몇 %밖에 안 됩니다. 국정이 지금 이제 절반 됐는데 절반도 훨씬 되기 전서부터 20% 초반 어찌 보면 다른 때는 다른 대통령 같으면 임기 말에 있었을 그런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결국은 좀 오판한 것이 아니냐, 무리수를 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담화에는요, 국회를 상대로 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어가 분명히 없지만 누가 봐도 이건 국회를 상대로 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괴물이 됐다. 이건 뭐 국민들을 상대로 한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거대 여당을 향해서 한 말이죠. 그러거나 또는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등등 아주 그 격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격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통상 그 대통령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경문에 가까워서 신념이 좀 과도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심지어 중간중간 본인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척결하겠다고 한 그 담화문 내용의 그 문구나 표현 방법을 보면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많이 들어갔어요. 척결도 그렇고 뭐 괴물이 됐다라는 등 또 망국적인, 폐악질적인 뭐 이런 얘기. 이거 다 사실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그 현장을 떠나 있는 그 의료진들은 48시간 내에 의료진에 돌아와라. 이게 포고령 6개 중에 마지막 6번째, 6번이 의료진들 즉각 현장으로 돌아와라.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단하겠다. 이것도 한국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처단이라는 단어는 주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종북 세력을 뭐 없애겠다,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좀 많이 썼어요. 뭐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종북 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참모들의 어떤 필터링도 좀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을 세웠다라기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 등등을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서 이번 그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그 부당함을 좀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절대적인 그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서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나로서는 이거 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종의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요법은 이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여론전을 벌려보겠다는 의미로 선택한 그 조치였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이번 사태의 그 전개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했다라는 지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혹시 이번 사태는 이 정도로 살짝 충격을 주고 마무리하는 그런 선에서 끝내고 추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그리고 본인이 진짜 생각하고 있던 그 어떤 것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약간 좀 무서운 좀 두려운 그런 분석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지금은 뭐 너무나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저런 많은 분석과 많은 주장이 나오고는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도 정말 잘 아시잖아요.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모했다라는 그 배경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그 단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미스테리를 하더라도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베일은 벗겨지게 마련이죠. 자, 일단 이번 계엄 선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그 과정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초기에는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대통령 권한으로 혼자 선포해버린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기습적이었고, 워낙 국민들의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여러 명의 장관들을 다 모아서 이걸 찬성으로 귀결을 해서 이걸 했을 리는 없다. 그 장관들이 이걸 다 찬성해 줬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했다라면 그건 매우 위법한 헌법 위반입니다.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 명의 장관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더 많은 몇 명의 장관들은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불참으로 기록된 그 장관들이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간 건지, 연락을 못 받았다면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일부 몇 사람에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건지, 뭐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연락이 안 돼서 못 간 건지, 아니면 사전에 낌새를 눈치채고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눈치채고 도저히 그런 회의에 나는 참석하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본인의 판단으로 참석을 안 한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한 7명의 참석자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계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강요회의 할 때, 국무회의 할 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 대통령의 뭐 최측근들은 물론 참석을 했죠. 물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도 국무회의의 의결에 법적인 문제는 넘어선 숫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그 극소수의 참모들과만 그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 계엄 사태가 가져올 그 거센 후폭풍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허점을 노출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조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고위급 참모들은 물론입니다만은 대다수 국무위원, 이 국무위원이라는 위원이라는 것은 일부분은 이제 거의 다는 이제 장관들을 말하고 있지만 국무총리도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장관들입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조차도 이 계엄 선포 직전까지 선포가 될 줄을 몰랐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인 국무회의에도 그 의결 정족수만 살짝 간신히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측근들만 모이니까 윤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데에 반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 직전에는 그 경호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군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경호처장을 했다가 갑자기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좀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죠. 여하튼 그건 뭐 차치하고 그 경호처장을 역임했던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로 뭐 최측근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이번 작전 실행에 일부 핵심 군부대가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육사 나온 몇 명, 그리고 충암고등학교 출신 군장성 몇 명, 이렇게 소위 충암고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배후설이라기보다도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를 맡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것만은 사실이니까요. 자,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충암고 라인이 아닌 그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은 이 계엄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나는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나는 반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라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내란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떨리죠.
부들부들 불안하고 심장 떨리고 참 듣기 싫습니다. 듣기 싫은 단어 중에 하나고 정말 이 내란죄라는 걸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지 참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를 정말 45년 만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건 차치하고요. 참고로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 이 대통령의 경우에 면책특권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인데 뭐 내란죄를 적용한들 뭐 어떡하겠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딱 한 가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의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게 헌법입니다. 자, 그리고 내란죄의 가장 우두머리, 뭐 보스, 좋게 표현하면 내란죄의 보스, 흔히들 뭐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란 수괴라고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 내란죄의 가장 윗선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내란죄의 가장 보스, 가장 윗선은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형량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참 가슴 아프고 혼탁한 시절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나오는 대로 베일을 하나씩 벗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막 발표됐던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일 밤 한국에서는 또 알게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일종의 약간의 사재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비상식량, 비상약품 등을 구입하려고 일종의 이제 사재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그 주민들이 약국과 편의점에 몰려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주택가에 있는 그 편의점, 한국에는 그 각 주택가에 뭐 GS25, 뭐 세븐일레븐, 뭐 이마트, 뭐 그런 아니면 조그마한 그런 편의점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편리하죠. 웬만하면 집 앞에서 뭐 5분도 한 3, 4분만 걸어가면 다 편의점 있잖아요. 그 주택가의 편의점에 생필품 수요가 순간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서 일부 편의점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필품이 바닥이 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드아웃 된 거죠.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요? 약 한두 시간 만에. 네. A라고 편의상 A 편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형 전국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A 편의점 업체에 따르면 그날 3일 밤 10시 23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10시 23분 선포 후에 11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전국의 매장에서 이 통조림 매출, 통조림으로 된 음식 그 매출이 일주일 전에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보니까 무려 337%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봉지라면 253% 급증, 생수 141% 급증, 즉석밥 129% 급증, 심지어는요 배터리, 건전지라고 할까요? 예, 건전지를 사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 왜냐면 정전될지 모르니까. 전쟁 나면 막 폭탄 날아들고 정전될지 모르니까 또 지하로 대피하게 되면 또 그 필요할지 모르니까 건전지 또 비상의약품까지도 약 한 40~50% 넘게 매출 증가율을 순식간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A사의 업체의 말에 따르면 주택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생필품, 특히 이제 비상 먹거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날 밤 10시 23분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제 소비자들이 당장 비상식량부터 비축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A사에 따르면 해당 시간대에 편의점을 찾았던 주 연령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네, 대부분 50, 60대였다고 합니다. 물론 70대도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해당이 된다는 건 뭐냐면 1980년대 전후로 비상계엄을 경험해 본 그 세대들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비상식량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70대도 다 경험해봤죠. 80대도 경험해봤죠, 물론. 하지만 이제 70, 80대 되시는 분들은 집에 있고, 그보다 조금 그래도 젊고 건강한 50, 60대가 달려가서 비상식품, 비상식량, 비상의약품을 막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슬픈 그런 시간의 얘기입니다. 편의점 업체 A사의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후에 평소와 달리 중장년층의 편의점 방문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라며 젊은 층보다는 그 비상계엄을 경험해봤던 세대의 어떤 불안한 심리가 크게 반영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주 한인사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주 한인사회에서는요, 이 한국에서 타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관련 뉴스에 그날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날은 이제 3일 밤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3일 화요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A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밤 10시가 이곳 LA 시간으로는 새벽 5시니까 뭐 5시 23분쯤에 이제 그런 선포가 있었던 거고, 뭐 동부 지역은 아침 8시 23분 됐겠죠? 자, 그날 한동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우려 속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보도했냐고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특별 보도를 우리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어제요. 자, 뉴욕타임즈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보도 기사의 제목은 이랬었습니다. 미국의 한인들은 서울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루 종일 노력 중,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그 계엄령에 따른 미주 한인들의 반응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그 동부 지역, 그 버지니아주의 그 애난데일에 거주한다고 밝힌,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힌 한인 김종준 씨라는 그 30대 한인이 있습니다. 이 한인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8년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이전만큼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지만, 그날은 여의도 국회 밖의 그 시위 장면을 보면서 과거 그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거리로 나섰던 1980년대 시절이 떠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에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많이 부끄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그 나이를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네요. 30대가 아니라 이제 그때 미국에 올 때가 30대였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그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 여전히 그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미주 한인들은 그 계엄령 선포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날 하루 종일 한국어 방송을 듣고 한국어 신문을 읽고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하면서 여전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 뉴욕타임즈를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제가 영상 찍는 걸 기준으로 하면 어제지만 이제 그제죠. 한국의 이제 사건 때문에 한인들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붙잡고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카톡, 그 보이스톡 전화로 이제 뭐 직접 전화를 해서 야, 괜찮니? 뭐 이렇게 전화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전화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전화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할 게 없잖아요. 뭐 전쟁 난이라고 물어볼 필요는 없죠. 아닌 건 다 아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처음에 야, 괜찮니 거기?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뭐 그쪽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참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 좋은 거죠. 고국에 대한 관심,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전히 그 한국과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지만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뭐 좋은 겁니다. 그런 우리 한인들의 그 표정을, 그 모습을 뉴욕타임즈가 어제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155분이었습니다. 그 155분 동안 벌어진 계엄의 전 과정이 당시 SNS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실시간 공유됐습니다. 특정 언론사가 막 방송해서 송출해서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 가서 막 생중계를 한 거죠. 그 유튜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가 뭐 1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10만 명, 20만 명이 된 사람도 됐고, 아니 뭐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도 됐을 수 있고, 하지만 그 구독자가 많던 적던 그 많은 유튜버들이 다 가서 현장에서 막 생중계를 해버리니까 이게 전 국민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국회 바깥의 상황은 물론 국회 안의 상황, 국회 안에서의 상황은요,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그 보좌관들이 다 찍어서 막 송출을 다 했어요. 라이브. 군인들이 막 깨고 들어오는 걸 라이브로 다 보냈습니다. 이걸 전 국민이 지켜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 국민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이 국민의 세금으로 총 사줬더니 그 총 갖고 국민한테 겨누어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유튜브 보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국회로,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국회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국회로 가자 해서 국회로 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진입 통제 상황을 막 뚫기도 하고 군인들을 막기도 하고, 또 국회로 날아드는 군 헬기를 보면서 자신들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또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막 촬영을 해서 막 송출하기도 하고, 그런 뭐 등등등이 생생한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퍼지면서 뭐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뭐 카카오톡 단체방이 됐던 이렇게 퍼진 겁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회 내부의 상황 역시 앞서 말씀드렸죠. 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여과 없이 다 그냥 다 공개돼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되자 결국은 이제 껌껌한 밤이니까 결국은 저쪽으로 돌아서 저 옆쪽으로 해서 담을 어렵게 넘어서 담을 넘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유튜브로 막 생중계를 다 해버렸는데 그때 시청자가 무려 238만 명. 238만 명이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정당하게 들어가질 못하고 아무리 잘났던 못났던 그리고 국회의원이 또 한 당의 대표가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238만 명이 동시에 시청한 겁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어 들어가는 것도 한 60만 명이 봤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간밤에 그 계엄 소동을 속속들이 지켜보게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큰 충돌 없이 이 계엄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회학과 전문가죠. 서울대 김배경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계엄이 있었던 45년 전, 그때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서 군부가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이게 가능했을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자체는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한 것인가라는 물론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6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들지만 플러스 알파. 아무튼 사태가 이렇게 빠르게 일단락된 데에는 전 국민이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그 상황, 그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한국의 계엄 선포와 그 해제, 그 사태 여파 속에서 이 한미 간에 당초 그날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4일, 3일 밤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다음 날 4일 한미 간에 그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게 있습니다. 대북 핵 억지력 강화 연습, 군사 훈련이죠. 뭐 그렇다고 뭐 군인들이 나가서 실제로 하는 그런 야외 그런 연습이 아니라 도상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실내에서 가상으로 이제 훈련하고 하는 연습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한미 간의 가상 도상 그 핵 억지력 대비 훈련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전격이 연기됐습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게.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4일과 5일 이틀 동안은 개최하기로 했던 제1차 핵 억지력 도상 연습이 연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거예요.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정을 새롭게 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사태와 우리는 선을 긋는다. 라는 것이죠. 한국 쪽에서 정보를 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 사태도 우리는 모른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서 국방훈련 글쎄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겠죠. 실제로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훈련 연기를 통보해 왔는데 한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회의와 연습을 훈련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미국 국방부 쪽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 사태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미스테리 속에서 작든 그런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베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가감없이 전해드릴 테니까 이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해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미국 뉴스 몇 가지만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뭐 머리 아픕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 단속국 국장으로 지명을 했던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의 치프 셰리프죠. 단순 경관은 아니고 이제 경찰 국장 정도 되죠. 이 셰리프 국장 체드 크로니스터라는 사람이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폭력 문제로 낙마했던 이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자입니다. 크로니스터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매우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나는 정중하게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로니스터는 한때 그 건설 노동자 일도 했고요. 또 호텔에서 베일보이로도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됐죠. 셰리프 경관이 됐죠. 그리고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상대 그 결혼한 그 여자분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좀 멀지만 그 인연이 있는 가족, 먼 친인척인 그런 여자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번에 그런 마약 단속국 국장 지명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네, 본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거절한 거죠. 다 까발려지기 전에 거절한 거죠. 본인은 카지노 면허와 관련된 혐의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계속 갈 겁니까? 교체할 예정입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막 물어봐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기자를 탁 쳐다보면서 약간 노려보는 눈빛으로 No!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교체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나가는 그 시점에서 아마 교체 발표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검토 중 정도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사퇴시킨 후에 대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 아실 거예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뉴스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그 내각 꾸리는 데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충성파,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리다 주파 이거죠. 앞서 한국 뉴스 할 때 충암고 라인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 플로리다 주 라인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한 단계 위가 플로리다 출신이든 텍사스 출신이든 뭐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어. 첫 번째는 제1은 뭐냐? 충성파입니다. 성경에 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충성파, 플로리다 주파, 뭐 무슨 파, 그 중에 제일은 충성파니라. 이건데 이제 두 번째가 플로리다 주입니다. 그래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제 국방장관으로 지명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의혹, 성폭력에 대한 의혹, 뭐 이런 것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팍스 뉴스 앵커 출신이잖아요. 지난 2017년에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그 전에 알려진 게 아니라 장관 지명이 발표된 후에 뒤늦게 확인이 돼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여성당원 모임에서 연사 자격으로 무대에 올랐던 헤그셋은 당시 그 행사에 참석한 한 여성에게 그런 몹쓸짓을 했고 그 후에 신고를 당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도 인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그 연휴와 또 그 후에 연휴 중에 있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그 후에 지난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자, 이때 쇼핑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인데 댓글로 그 사이버 먼데이에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앵커님이 그 올려주신 영상 그 뉴스 속에서 온라인 쇼핑할 때 뭐 웨이페어나 아이키아,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를 사칭하는 가짜 사기성 웹사이트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그 뉴스 듣고 제가 뭐 조심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그런 댓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쇼핑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잠정 집계를 내보니까 꽤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사이버 먼데이에 지출한 금액이 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케팅 분석 서비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에 그 사이버 먼데이에 쓴 돈이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전년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세웠던 124억 달러의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지난해도 신기록, 이번에는 더욱 신기록.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서 엊그저께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 이른바 소위 사이버 위크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지출은요, 총 41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80억 달러를 또 넘어서면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뭘 가장 많이 샀느냐?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때 이제 선물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장난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또 많이 팔린 것은 이제 컴퓨터, 노트북, 또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거, 그리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스피커, 또 전동 스쿠터, 또 스마트워치 등이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가끔 마음이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해제됐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죠. 불안하고 화나고 우울하고 살짝 또 미국에 살면서 좀 창피하고 미국 뉴스에 그런 게 나올까봐가 아니죠. 나오죠. 나오는데 옆집에 있는 미국 사람이 그걸 볼까봐 막 창피하고 그런.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는데, 가끔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살짝 쇼핑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꼭 비싼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 정말 장난감이 가장 인기라는데 아이들 장난감이라도 사서 아이들 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들을 주든 조카를 주든 손주 손녀를 손자 손녀를 주든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장난감, 꼭 장난감이라는 게요,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닙니다. 어른 장난감도 있습니다. 그 장난감이 또 아이들을 위해서 샀다가 어른들인 엄마 아빠들이 노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 어른들 장난감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하면 같이 놀 수 있는 거 사면 좋죠. 저는 얼마 전에 장난감 차원은 조금 넘어서겠습니다만 작은 그 전자 드럼 세트를 샀어요. 실제적인 드럼은 로망이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옆집 이런 데다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시끄러워서, 이거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치려면 그건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작은 드럼, 이제 헤드폰을 끼고 있으면 나한테만 들리는 것, 또는 작은 스피커에 연결하면 소리가 작게 나오는 그런 작은 좀 크진 않아요. 이제 작은 전자드럼 세트를 사서 틈날 때 그거 갖고 이제 놓으니까 가끔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찌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